그 다음에 항공사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보여준 다음에 다음에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은 안 볼 겁니다. 대한항공으로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의 여러분들 재무구조를 잠깐 볼 건데 지금 이 회사 자산 총계가 얼마인가 보세요. 지금 13조인데 부채가 얼마냐 보시면 12조 2천억이에요. 자본 총계가 8천억이고요.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1500% 정도 되죠. 아니 부채가 12조 2천억인데 자본 총계가 8천억이니까 그잖아요? 한 1500% 되는 거예요. 자산 중에 여기 13조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 비행기겠죠. 13조 중에 유형 자산이 얼마인가 봐요. 9조야 9조. 그러면 13조 중에 비행기가 다란 소리야. 재고? 조금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 있긴 있겠지. 근데 어쨌든 뭐가 제일 메인이다? 전체 규모 따졌을 때 재고 채권은 금액이 두 개 더해봐야 뭐다? 1조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뭐에다 깔리는 거지? 요거야. 근데 유형자산 추적가 보면 아니 일단 구조 기억하고 부채가 12조인데요. 거기 무슨 부채가 많은가 보세요. 차입금도 많고요. 여기 무슨 부채가 많아요? 요 리스 부채가 이거 두 개 다 하면 5조라고. 이 부채 중에 내가 차입금 빌린 것도 꽤 많이 있지만 부채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뭐냐? 리스 부채입니다. 리스 부채가 보시면은 거의 얼마 돼요? 아까 요 리스 부채 요 4조에다가 요 위에도 있었잖아. 여기 있었지. 6천억. 한 5조 돼. 항공사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뭐부터 이해가 되주냐면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이해가 돼줘야 돼요. 리스를 모르면 항공사는 분석을 못해. 근데 여러분들 리스에 대한 가장 컨셉 자체가 여러분 리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를 떠올릴 거냐면 리스 이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냐면 혹시 리스라는 게 물건을 빌리는 컨셉이잖아. 근데 리스 회사라는 회사들이 보통 우리 무슨 캐피탈이라고 하는 애들 리스거든요. 응? 근데 우리 무슨 캐피탈하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물건 빌리는 컨셉이에요. 돈 빌리는 컨셉이에요. 돈 빌리는 컨셉이잖아. 그럼 이미 우리 머릿속에도 리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물건을 빌리는 컨셉인데 보통 캐피탈이라고 말하면은 금융, 돈을 빌려주는 컨셉이거든. 그래서 리스에는 컨셉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물건을 빌리는 컨셉이 있고 돈을 빌리는 컨셉이 있고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가볍게. 모양을 아셔야 되니까. 이거 모르면은 저가항공사, 고가항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기본 컨셉이 뭐냐? 우리가 비행기를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있지만 비행기 한 대가 3천억씩 해요. A380 같은 경우는. 그 3천억을 주고 비행기를 다 구매할 수가 없거든. 그럼 보통 리스 회사는 리스를 한다고. 그럼 리스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리스하는 물건은 내게 아니죠. 그럼 보통 리스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뭐가 나갈까? 매번 리스료가 나가. 그러면 어떤 내가 물건을 빌린 사람 컨셉으로 본다면 재무제표 그려볼게요. 비행기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대신에 내가 리스료를 내. 그럼 돈 낼 때마다 뭐 하는 거죠? 리스료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그런데 야 너 리스한 자산도 네가 아무리 어떻게 리스했다 하더라도 배경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뭐로 바뀌었냐면 19년도에 네가 아무리 리스 자산을 빌렸다고 얘기해도 우리 회계는 미안하지만 그 비행기 네가 산 거로 볼 거야. 그럼 쉽게 어떤 개념으로 가는 거냐면 법적으로는 비행기를 리스했지만은 회계적으로는 비행기를 뭐다? 장기 할부로 구매한 거로 보겠다는 게 19년도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뭐다? 회계 리스 회계 처리 바꿨어요. 그럼 장부에 뭐가 안 뜰까? 옛날에는 비행기를 내가 리스하게 되면 장부에 비행기가 안 잡혔다고. 부채도 안 잡히고 대신에 렌트비 나갈 때마다 비용 처리만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뭐로 바꾸겠다고? 야, 네가 비행기 산 거잖아 하고 비행기를 잡아요. 그걸 사용권 자산이라고 그래. 사용권 자산. 그러니까 비행기 샀더라 보는 거야. 대신에 뭐가 뜰까? 할부로 샀다고 본다니까? 그 뭐가 동시에 뻥 떠요. 자산도 뜨고 부채도 뜨는 거지. 이게 동시에 뻥 떠버린 거야. 그럼 잘 봐요. 원래 비행기를 네가 할부로 구매한 사람은 원래는 비행기 잡고 부채 잡았겠지. 그런데 옛날에 리스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자산부채가 동시에 떴어요? 아니면 렌트비만 잡았어요? 렌트비만 잡은 거야. 그때 도입한 년도 잠깐만 보여드릴게. 리스가 20년도에 도입, 19년도, 20년도, 19년도. 여기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을 잠깐만 볼게요. 이게 19년도인데 잠깐만 대한항공 말고 저가항공사에서 제주항공을 한번 열어볼게요. 똑같이 우리 19년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재무제표 열어볼게요. 여기 한번 잘 봐봐요. 요게 지금 18년도까지 이렇게 갔다가 18년도 이렇게 부채와 자본 총계가 있어요. 부채와 자본 총계 보시면 여러분들 몇 프로가 안 돼? 200%가 안 되죠. 그러다 갑자기 19년도 리스 회계 처리가 바뀌면서 부채가 얼마가 됐나 봐요. 2배 가까이 느는 거 보이세요? 자본은 거의 똑같아. 그럼 부채 비율이 몇 배가 되는 거냐면 200%가 안 됐던 기업이 거의 뭐다 한 400% 가까이 된다고.
지금 이해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냐? 부채만 늘어난 게 아니고 뭐도 늘었을까? 여기 보면 자산 총계도 늘었어. 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 게 뭐냐? 여기 무슨 자산 보이세요? 요게 과거에 없었던 게 잡히죠. 그럼 잘 봐요. 지금 적강공사는 여러분들 리스 회계처리 도입되면서 이제 내가 리스한 거라 하더라도 내가 비행기 상고로 본 회계처리가 19년도부터 도입됐다? 그러면 자산부채가 동시에 뻥 뜨면서 뭐가 확 올라가요? 부채비율이 확 올라갔죠. 200%안 되던 기업이 거의 400% 가까이 나와. 그런데 대한항공 다시 볼게요. 어떤 구조 가지고 있냐 똑같이 가볼게요. 이게 18, 19인데 부채 비율 보시면 22조에서 얼마가 됐어요? 23조에서 24조. 많이 늘어요? 별로 안 늘어요? 별로 안 늘죠. 자산도 보시면 보여요? 자산도 보시면 25조 8천억에서 17조 별로 안 늘어. 여기 유형자산 안에 사인권 자산 들어갔으니까 조금 늘었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요거만 딱 봐도 여러분보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적강공사의 사업 구조가 나오지.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과거에도 뭘 많이 했다는 거죠? 직접 구매에 썼던 비용이 많은 거야. 리스가 포션이 적은 거지. 그러다 보니 리스 회계처리 바뀌어도 이펙트가 별로 크질 않아. 근데 제주항공은 뭘 많이 했다는 거죠? 지가 직접 구매한 비행기보다는 뭐다 리스를 많이 했던 거야. 근데 갑자기 리스한 것을 지 자산 잡으래. 동시에 자산부채가 동시에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았다. 대한항공이 여러분 잡아요. 대한항공이 여러분들 보면 부채 비율이 그때 27조, 그 다음에 부채가 24조, 자본이 2조 7천억이야. 부채 비율 몇 프로 나오죠? 거의 1000%죠. 1000%잖아요. 리스 회계처리 도입되기나 도입된 후나 1000% 비슷하잖아요. 근데 적강공사는 보니까 200%였다 거의 40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근데 리스 회계 도입하기 전에 제주항공은 200%, 대한항공은 1000%, 아까 아시아나항공은 1500%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고가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고가항공사하면 국적기잖아요. 국민들이 그만큼 애용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갔다?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 아니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고 신문에 맨날 뜨면서 부채 비율 얘기가 맨날 났다고. 저가항공사는 뭐다? 부채 비율 200%가 안 되는데 고가항공사는 부채 비율 1000% 나온다.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지금 그 문제예요? 아까 저가항공사도 리스 회계처리 도입하니까 얼마 올라가서 400% 500% 올라갔다니까 지금 제주항공 얘밖에 안 되지만 다른 저가항공사 막 700% 간 기업도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가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 고가항공사는 비행기를 직접 구매해서 뭐다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았고 리스가 별로 없었던 거고 저가항공사는 리스로 많이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 낮았던 거예요. 근데 뭐다 리스 회계처리 바뀌니까 뭐가 올라가? 걔들도 부채비 꽁충 올라가는 거 이게. 이해돼요? 그러면서 봐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또 나만 재밌을 것 같은데 제주항공 현금은표 보시면은 이거 19년도 맞아? 맞네. 여기 이게 조금 그러긴 한데 좀 그러긴 하네.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현금물표 가서 제주항공은 실적이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데 여러분 잠깐만 봐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활동 있을 때 가장 좋은 현금흐름 패턴은 우리 뭐라고 배우죠? 영업활동 돈 많이 벌어서 투자활동 쓰고 나고도 프리캐시가 남아. 그걸 갖고 뭘 많이 주면 배당 많이 주고 차익금 많이 갚으면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지금 저가공사 제주항공이 눈에 지금 띄진 않는데 다른 저가공사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리스 회계처리 도입하는 순간 갑자기 리스 회계처리 도입하면서 항공사들, 저가공사들이 영업활동 캐시플로가 엄청 좋아져.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제주항공 눈에 안 띄니까. 요 기업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봐봐요. 에어부산 18, 19년도 도입했을 때 영업 캐시플로 가봐요. 어때요 느낌이? 엄청 좋아지지 않아요? 그잖아? 근데 여기 재무제표, 여러분들 재무 상태 가봐. 부채 비율 어떻게 되나? 부채가 여러분들 1,500억 하다가 8,700억 돼. 자본은 거의 똑같은데. 오히려 줄었네. 부채 비율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재무조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부채 비율이 거의 800%야. 그런데 캐시플로는 엄청 좋아진다? 영업 캐시플로가? 이거 리스 모르면 항공사 트렌드를 분석을 할 수 없어. 근데 핵심 뭔가 봐봐. 여러분, 옛날에 저가항공사는 렌트로 많이 줬죠. 장부에 뭐다 안 잡혔어? 비행기하고 부채가 안 잡혔어. 근데 리스 회계 처리하면서 비행기 잡고 부채 잡으래. 그러다 보니 부채비율이 껑충 올라가. 부채가 확 잡히니까. 그런데 잘 봐요. 과거에는 내가 렌트비 준 거로 처리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번 내가 렌트비 주는 게 다 무슨 현금으로 보고되게? 영업 캐시 아웃플로우로 보고돼. 근데 리스 회계 도입하면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내가 돈 빌려서 비행기 산 거로 보는 거야. 그럼 내가 리스를 갚을 때마다 이게 뭐다? 영업활동 캐시 아웃플로우겠어요? 빌린 돈 갚는 거로 나올까? 빌린 돈을 갚는 거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리스로 나갈 때 영업활동 캐시 아웃플로우가 아니고 돈을 빌린 걸 갚는 컨셉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봐. 재활동이 마이너스가 엄청 크지. 여기 보이세요? 재활동이 마이너스 뜨지. 그럼 결국 여러분들 영업활동이 껑충 좋아진 것은 실제 오퍼레이팅 캐시가 좋아진 거예요. 리스 회계 처리 때문에 착시효과 이거. 착시효과 이거. 영업활동 개선이 된 게 아니야. 그냥 과거에는 내가 렌트비 준 거로 처리하는 것을 이제 빚져서 비행기 산 거로 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 바뀌니까 재무 상태가 확 바뀌고 캐시플로우 확 바뀌고
근데 이 패턴 모르면 두 개 비교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리스 회계처리 도입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다? 내가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 빌려 내가 직접 구매한 거랑 모양이 완전히 달랐지만 지금은 내가 리스를 하나 내가 뭐다? 그냥 할부로 여러분들 사나 회계처리 방법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다? 회계처리가 달랐잖아요. 그럼 저가공사는 당연히 뭐가 여러분들 낮았을까? 부채비율이 낮았던 거잖아. 근데 고가공사는 굉장히 높았던 것이 걔들은 직접 자가 소유가 많았고 얘들은 리스가 많았던 건데 그럼 전략적으로 왜 저가공사, 고가공사 전략이 달랐을 거냐 문제인데 이게 결국 영업 전략이랑 같은 거라고. 고가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은 마켓시가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나와. 여러분 여러분들 회사 운영할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변동비, 고정비 중에 뭐의 포션을 늘리는 게 더 나아요? 고정비 포션이 큰 게 좋아. 어차피 매출 나올 거니까 고정비 깔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매출 들어올 때마다 레버리지 일으키는 게 좋다고. 근데 매출이 일정 규모가 안 나와. 그럼 대부분 다 뭐로 가는 게 나아요? 변동비로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부의 펑션을 웹에 아웃소싱 주죠. 자기가 자체 인력 고용하지 않아. 왜? 고정비 투입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대부분 다 아웃소싱 주죠. 아웃소싱 준다는 것은 고정비를 뭐로 바꾼 거야? 변동비화 시킨 거야. 왜? 그때는 뭐다? 지금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 변동비를 뭐로 바꿔야 돼? 회사 내재화 시키는 거지. 사람 뽑고 그다음 물적 설비 투자하고. 결국 곡간공사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 마켓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직접 사서 고정비 부담해. 하지만 저가공사는 매출 규모가 안 나오니까 뭐로 가져갔던 거죠? 조금 융통성 있게 뭐다? 변동비화 시키기 위해서 리스로 가져갔던 거야. 짧게. 그러면 잘 될 때는 비행기 리스 많이 했다가 안 되면 뭐다? 리스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조정했던 게 저가공사 컨셉. 하지만 이제는 뭐다? 회계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전부 다 고정비화 시키면서 내가 비행기 상고로 회계 처리 되는 거니까. 물론 캐시플로 측면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양이 바뀌었다는 걸 리스에서는 아셔야 되고요.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가 딱 두 개 뭐가 있을까? 여객 수송, 화물 두 가지 있겠죠? 여객 수송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마켓셔, 저가공사 계속 늘어. 고가공사 미안하지만 떨어진다. 그런데 인율이 버티는 이유가 뭐지? 물류는 누가 잘 안 해요? 저가공사인데 물류 잘 안 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여행 갈 때 가방 3개 들고 가면은 힘들어. 저가공사 엄청 코스 차지하잖아요, 여러분들. 고가공사는 VIP로만 등록돼 있으면 뭐예요? 굉장히 이게 높다고. 걔들은 기본 캐파가 비행기가 커. 그러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뭐다? 그 수요를 운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비가 굉장히 많다고. 걔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마켓셔가 MS가 여객 운송 쪽은 저가공사 쭉 올라가고 있고 여객 쪽은 계속 뭐다? 고가공사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객 물류, 요즘 물류가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말하지만 조선업이 요즘 히트가 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때문에 그래. 그 해역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지금. 돌아가야 된다니까? 내가 지리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통과하는 고기가 굉장히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전쟁이 나다 보니까 거기 못 간다고 지금. 돌아가야 된다니까? 그럼 해운업은 돌아가야 되면 뭐가 많이 필요해? 배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조선업에 뭐다? 선박 수요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물류가 대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뭐다? 대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항공사 쪽도 물류 서비스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항공사 수익이 뭐다? 괜찮다는 신문기사 많이 보셨죠? 많이 괜찮아요. 그 여기 운송? 물론 그것도 있겠지.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이 물류 쪽이 훨씬 더 뭐다? 지금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 케이스인데 나중에 한번 숫자 보여드리면 금방 아마 보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항공 쪽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항공 끝난 다음에 조선업 쪽 얘기 좀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에 AI 클라우드 좀 얘기할 거예요. 클라우드 쪽을 좀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AI 클라우드 돈 버는 건 클라우드 쪽이기 때문에 AI는 지금 계속 말하지만은 뭐 그거로 수익 창출하는 모형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AI로 뭔가 모델을 만들고 있긴 한데 뭐 AI로 돈 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진단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루닉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돈을 좀 벌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설명하면서 AI 산업 쪽에 대한 생태계를 좀 설명하는 케이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시죠? 항공사 얘기를 좀 하다가 끝이 났었고요. 오늘 항공사 쪽 재무제표를 조금 볼 때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산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조선 쪽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설 쪽 해당되는 부분 그쪽 관련된 재무제표를 볼 때 좀 특징과 유의해서 봐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좀 되면 요즘 K푸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쪽 관련된 거 뭐 최근에 삼양식품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안 되면 한 번 더 우리 보강할 거니까 그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정도만 보강 더 할게요. 산업을 넣다 보니까 360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산업의 종류가 많아서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뭐 횟수가 의미가 없이 계속 늘어나서 야 이거 너무 많이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IT 쪽 클라우드하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IT 쪽 그쪽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번 3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요즘 빅테크 하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의 구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항공사 쪽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를 볼 때 전반적인 산업 개요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알다시피 항공 쪽은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당연히 정부 인가 산업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합병을 한다라고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가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허가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 이제 항공 경로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물려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승인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럽 쪽에서는 조건부 허가가 난 상태고, 그다음 미국 쪽에서는 아마 유럽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승인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조건부 허가 중에 붙어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일부 그 노선 같은 경우에 약간 독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류에 해당되는 부분도 약간 독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네가 합병 후 법인이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뭐 들으셨겠지만 일부 노선은 여러분들 다른 항공사한테 그 노선을 팔았어요. 이게 원래 어떤 공항을 갈 수 있는 노선도 권리거든요. 그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예, 그 권리를 매각하고, 그다음 물류 쪽도 스피노프해서 매각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건 아마 신문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번에 봤지만 여러분들 재무제표에서 그 항공사의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항목은 당연히 비행기일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대한항공은 굉장히 최근에 재무 구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이 저가항공사 쪽에서는 어차피 뭐 밑에 계열사로 묶이는 거니까 똑같은 회사긴 합니다만은, 제주항공은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을 먼저 보시면요, 일단 재무상태표 먼저 잠깐 볼게요. 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부채 비율이 1000%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긴 했어요. 한번 볼게요. 크게 보시면 자산 총계가 얼마냐면 30조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총계 볼게요. 20조고요. 그 다음에 자본 총계가 한 10조 가까이 됐으니까 부채 비율이 거의 200%까지 낮아졌어요. 한창 안 좋았을 때는요, 조금만 넓혀볼게요. 대한항공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를 잠깐 넓혀서 보시면은 뭐 한 20년도만 봐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5조가 자산인데 부채가 22조였어요. 그리고 자본이 3조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 좋았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최근에 실적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됐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를 거쳤을 때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이따 보실게요. 저가항공사는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풀 서비스 캐리어, 우리 고가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데미지를 좀 받았는데 대한항공은 데미지를 좀 덜 받았습니다. 매출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지금 고가항공사들하고 저가항공사가 가고 있는 타겟 디렉션 시장이 조금 다른 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저가항공사가 여러분들 그 여객 그 운송,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여러분들 국내선, 국제선 탈 때 우리 옛날에 비해서는 저가항공사 많이 타잖아요. 옛날 처음 났을 때는 저가항공사 타는 거 조금 꺼려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가항공사, 이제 항공사를 저도 실제로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회계사 20몇 년 동안. 그러다가 한 4년 전쯤에 항공사 매각이 나와가지고 그때 항공사를 깊게 한번 저희가 들어가서 실사하면서 항공사의 업계를 쭉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저가항공사 비행기 타는 것을 좀 꺼려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희가 그때 매각 자문을 맡았던 저가항공사는 진짜 딱 실사하고 난 다음에 타면 안 되겠다. 비행기 기종도 문제지만 파일럿의 숙련도가 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다 저가항공사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우리 알고 있는 통상 저가항공사는 아니에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저가항공사들은 거기 있는 파일럿들은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조금 들어봤던 저가항공사들 몇 개 안 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이에 그 매각 나왔던 회사는 망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저가항공사였어요. 세상에 파일럿 연수를 한 3개월 시킨 다음에 바로 비행기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비행기를 우리가 항상 그 지방 출장 갈 때 탔던 비행기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 지방 출장 갈 때 그 타지 마라. 그냥 우리 좀 돌아가더라도 KTX 타자.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항공사 매각 자문을 맡았는데, 매수 자문이 아니고 실사를 해서 그 상황을 보고 그 회사가 매각을 한다라고 해서 매각을 원하는 가격을 저희한테 말했을 때 굉장히 고가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실사했는데, 솔직히 매각 자문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회사를 조금 포장을 잘해서 매각을 좀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해줘야 되는데, 매각 자문 저희 회계법인부터가 회계사들이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회사가 사겠다라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미팅을 요청이 들어와서 저하고 담당 상무하고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항공사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뉴스 나오나 봤더니 주말에 여름이었거든요.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탑승객 중에 2명이 실시를 한 거야. 더워가지고. 그게 뉴스에 떴거든요. 항공사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아마 나올 겁니다. 아침에 매수 자문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뉴스가 터지니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야, 차 돌려라. 해가지고 만나러 가지 않았던 점들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결국은 매각이 안 되고 회사가 이제 그냥 사업을 접은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는데 뭘 말하려다 빠진 거냐면요. 그 어차피 항공사는 가장 중요한 게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를 구매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에는 저가항공사가 굉장히 싼 비행기를 사고 고가항공사는 굉장히 좋은 비행기를 사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뉴나 올드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기종의 여러분들 크기, 고개 차이가 좀 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뭐 저가항공사는 굉장히 올드한 여러분들 비행기, 중고 비행기를 맨날 사고 뭐 고가항공사는 항상 브랜드 뉴를 사고 그런 컨셉으로 가진 않아요. 보통 비행기 대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항공도 여러분들 자산 총계 보시면 25조인데 여기 유형 자산하고 돼 있는 게 18조 4천억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비행기라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공사의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다 비행기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실제 구매하는 포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은 리스하는 포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고요. 리스를 하나, 실제 구매 하나. 기본적으로 비행기도 당장 돈 주고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 인수금융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구매하기 때문에 통상 보시면은 둘 다 뭐가 잡히냐면 자산도 잡히고 부채가 잡히는 구조라서 실제 항공사들은 고정비 덩어리가 많은 회사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파일럿부터 해서 스튜어디스 거기 일하는 정비하는 분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비가 좀 많이 물리는 산업 중에 하나가 항공산업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코로나 때 실적 안 좋을 때 여러분들 뭐 많이 했어요? 재택으로 많이 돌렸죠. 사람들 이제 탑승 계획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택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많이 줄었던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형자산 많이 뜨고 차익금 많이 뜨니까 이게 전형적인 영업 레버리지하고 재무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가비하고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적자가 되게 많이 나고 또 호황이 되면은 고정비 효과 때문에 이익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항공사의 기본 특징이다 정도는 감을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비행기가 비싼 건 얼마 정도 하냐면 뭐 A380 더 이상 생산 안 한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여러분들 그 혹시 미주 여행 갈 때 제일 큰 비행기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 한 번씩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A380을 몇 번 타봤는데 정말 날아다니는 호텔 같아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층이 막 3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까지 해서 맨 위에 것까지 해가지고 3층까지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게 한 3,500억 정도. 기종 하나가 한 4천억 정도 그 정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저가항공사는 그런 비행기 기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한 번 가는데 유류비는 물론 이제 변동비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큰 비행기일수록 한 번 갈 때 많이 실어 한 번 쭉 가는 게 가장 좋거든. 그래서 기종이 큰 게 있으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탑승객이 없으면은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풀서비스 캐리어는 그런 큰 비행기가 많고요. 저가항공사는 조금 기종이 캐파가 작은 비행기가 많은데 보통 작은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보니까 한 600억 한 700억 그 정도 되는 거고 뭐를 여러분들 발표할 때가 종종 있냐면 연초에 각 항공사마다 요번에 우리가 무슨 기종을 새로 매입하겠습니다라고 대수를 발표를 해요. 언론에 뜬다고. 그 대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대수가 결국 그 회사의 매출 플랜에 대한 기본의 포캐스팅이 담겨 있다 보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대수를 얼마에 매입하겠다라고 뉴스가 떴는데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구매하겠다는 계획의 대수가 좀 늘었더라고. 그러니까 항공사가 앞으로 보는 프로스펙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좀 눈에 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비행기 가격은 고정되는 거고 우리나라 항공 그 시장이 그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고가 항공사. 그러니까 풀 서비스잖아, 서비스. 뭐 다 아시죠? 비행기를 많이 타봤으니까. 저가 항공사는 물 하나 주죠. 물 요거 뭐지? 요만한 물 그거 하나 주잖아요. 보통 저가 항공사. 그렇지 않나요? 근데 고가 항공사는 여러분들 뭐 커피도 좀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가 항공사는 플러스 알파로 계속 돈을 내야 돈을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사라고 말을 쓰는 건데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저가 항공사 위주로 보면 에어부산, 에어서울, 뭐 제주항공, TA 뭐 이런 데들이 저가 항공사에 해당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매출 구조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무슨 매출과 무슨 매출이 일단 주를 이루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탑승객들 태워서 가는 여러분들 매출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이 뭐냐면 화물 운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가항공사는 여러분들 아까 뭐가 규모가 작다고요? 비행기 캐파가 작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갈 때 저가항공사 보시면은 여러분들 로드 할 수 있는 배기지의 어떤 그 킬로그램 그 실링이 굉장히 낮지 않던가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일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일본 출장 간 곳이 저는 그 출장 가는 제 감사 나가는 회사를 제일 좋아하는데 일본 골프장이에요. 감사하는 회사인데 우리 본사가 한국에 있는데 일본에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자회사로. 그래서 그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다가 매각이 안 돼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때 일본 골프장 매각 물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일본 골프장 샀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것 같아. 우리나라도 골프장 그때 엄청나게 매각 물건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그 골프를 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한 18홀 정도가 이제 표준 그 골프장인데 한 홀당 그러니까 18홀 다 더해서 매각 물건이 괜찮은 골프장이 한 400억, 500억이면 인수를 했다고.
그럼 그때 여러분들 400, 500억 인수했으면 대박인 것이 지금은 골프장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홀당 보통 한 100억 보거든요. 좀 괜찮은 데는. 그럼 18홀 같으면 1,800억이라고. 그럼 그때 골프장 나왔던 거 줍줍 한 3개만 샀어도 지금 그냥 그냥 골프장 오너로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저한테 매각 자문 들어온 골프장만 10개였거든요. 그 정도로 매각 자문, 그때 매각 자문하지 않고 매수를 했었어야 돼. 인수금융 끼고. 그랬으면 지금 수천억 재산가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회사를 갔더니 골프장이니까 감사 나가서 뭘 해봐야 되겠어요. 잔디에 대한 검증도 해봐야 되고 전반적인 어떤 그 손상의 여부도 판단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골프채를 가지고 갔죠. 근데 저가공사를 타고 갔거든요. 일본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골프백을 맸는데 거기 공을 좀 넣었더니 이게 바로 오버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돈을 더 내래. 그 돈을 뭐 내고 이거 더 내고 저거 내고 했더니 야 대한항공 탈 걸 그랬다. 이렇게 마지막에 내리고 나서 회계사들하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저가공사 사업 모형이에요. 그래서 저가공사가 굉장히 이게 이 비행기 캐파가 작아도 실제 이익률이 보시면 고가항공사에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부가 서비스가 은근히 많이 청구가 되는 게 일반적인 원천인데 걔들은 화물에 대한 배송이 없어요. 거의 전부 여객 탑승만 있다고. 근데 고가항공사는 여객도 있고 화물 탑승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데미지가 적었겠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펙트가 적다고. 왜냐하면 여객 탑승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동이 제한됐으니까. 하지만 뭐가 여러분들 매출이 받쳐줬겠어요. 화물 운송이 매출을 받쳐준 거지. 근데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고정비가 덜 들어가겠어요. 여객 운송은 여러분들 그 플라이트에 스튜어디스부터 엄청나게 많이 붙어야 되는데 화물 운송은 여러분들 거기다 실어버리면은 그냥 파일럿만 붙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익률 자체가. 화물 운송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근데 저가항공사는 화물이 없다 보니까 데미지를 바로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몇 개 저가항공사는 뭐 접어야 된다는 둥 난리가 났던 게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한번 매출 비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매출 추세를 한번 잠깐 보시려면 전체 매출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9조였다가 요게 21년도잖아요. 근데 22년도에 우리가 우리 팬데믹 해제되고 그때 이제 많이 늘었죠 매출이. 그런 다음에 작년도에도 매출이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 매출의 포션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올라가서 우리 많이 아시는 것처럼 주요 제품 서비스 클릭해 볼게요. 자, 요게 일단 회사 매출 비중이 나오죠. 한번 봐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진에어는 대한항공 밑에 있는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진에어는 일단 빼고 여기 대한항공만 잠깐 보시면은 대한항공 매출 구조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코로나 때 여기 보시면은 여객 운송이 거의 없죠. 대신에 무슨 여러분들 매출이 거의 상당수인가요? 화물 노선이죠. 그리고 22년도에 조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여객 매출이 조금 국제선이 늘어나면서 화물 노선이 더 늘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지금 23년도가 되니까 전체적인 화물 노선의 매출이 떨어지는 게 여러 여러분들 해운 쪽으로도 빠져나가고 기타 여러 쪽으로 줄기 때문에 항공운수가 지금 빠져나가면서 대신 여객 매출이 받쳐주면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게 대한항공 매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원래 여객 매출이 여러분 이 정도 규모였다가 10배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뭐의 매출 증가는 거의 없어요. 국내 매출이 거의 안 늘고 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죠? 반증으로 국내 여객 노선은 지금 저가항공사가 거의 다 잠식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이동되는 것은 여러분들 고가항공사 잘 안 탄다고. 가격이 싸니까 저가항공사 타고 기껏 해봐야 제주도 가는 것도 50분이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뭐 비싼 돈 내고 고가항공사를 타지 않겠다는 컨셉이. 저도 요즘은 뭐 고가항공사 굳이 국내에서는 탈 필요 없고 일본이나 동남아까지 가는 것도 한 3시간 정도 가는 거리는 저가항공사를 타도 어차피 타면 쓰러지잖아요. 근데 고가항공사 서비스를 받을 시간이 없어. 오래 가는 그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좀 페이먼트를 하고 뭐 조금 무리해서라도 뭐 비즈니스를 타서 서비스를 받을 만한데 솔직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가는 경우도 한 6시간 가거든요. 5시간, 6시간. 근데 저기 이제 좀 멀리 가면. 그런데 그것도 비즈니스 타는 거는 조금은 꺼려지는 게 잠시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서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비즈니스를 탄 거에 대한 그 서비스를 못 누리니까 미국 다 뉴욕 정도 가야 조금 이제 풀 서비스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회계사들 출장 갈 때 철칙이 일단 아시아권은 그냥 저가로 가자. 그런데 이제 조금 멀리 가는 쪽은 이제 고가항공사를 이용하자 이렇게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느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해제됐어도 저가항공사들이 요 마켓쉐어를 많이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이 늘고 있지 않는 게 보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세가 돼 있는 게 여러분들 대한항공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죠. 진에어가 저가항공사잖아요. 거기 자회사로 있는 진에어. 그러니까 진에어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화물 매출의 비중이 어때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 화물 매출은 이건 뭐라 보셔야 되냐면 화물을 실어 나누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탑승객 태우면서 거기 오버로드 생겼을 때 추가로 돈 더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매출인 거지 실제 화물을 전문으로 이렇게 배송해주는 그런 여러분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객 위주로 운송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은근히 보시니까 여러분들 뭐도 많이 늘어요. 저가항공사도. 예, 국제선 염들 매출이 은근히 많이 늘고 있죠. 우리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아시아권에 이렇게 진에어 같은 경우에 진출해서 항공 매출에 대한 여객 운송도 점점 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가 여러분들 많이 늘어나는 게 더 좋아요? 뭐 다 늘면 좋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화물 운송 쪽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움직이는 인력비가 이런 데 고정비가 적게 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화물 운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익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익률.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 아까 22년도 한번 열어볼까요? 22년도 열어보시면은 여기 손익계산서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여기 14조가 됐는데 보시면은 요 9조였다가 14조가 된 게 요 코로나 때거든 한창. 뭐가 많이 늘어서 매출이 있는 거였어요 아까. 여기 주요 제품 서비스 보시면은 화물 매출이 많이 늘었던 거거든. 근데 화물 매출이 많이 느니까 이익률 잠깐 보세요. 9조가 14조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2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익률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객 운송이 느는 것보다 이익률 관점에서는 화물 운송 포션이 커질수록 항공사는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화물 운송이 늘수록 이익률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그 매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항공사 이제 매출 구조부터 조금만 더 이해할게요. 크게 보시면은 여객 운송이 있고 화물 운송이 있는데 여객 운송 쪽을 포커스 맞춰 얘기하면 항공사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할 때 저희가 밸류에이션 할 때 이걸 제일 많이 보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탑라인을 추정을 해요. 항공 편수가 몇 편이 뜨느냐 1년에. 근데 거기에는 평균 좌석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기체당 평균 좌석 점유율이 있을 거라고. 만약에 미주 노선 띄운다. 그럼 과거에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들 거기에 사람이 탔다라고 하는 게 점유율이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드 팩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항공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읽으실 때 지금 제가 영어로 썼던 ASK, 로드 팩터 요 두 영어 단어는 아셔야 돼.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여러분들 항공사 재무제표 분석 보고서에 ASK하고 LF 여러분들 이 두 개 용어 부르면 애널리스트가 그 용어를 계속 중간에 쓴다고. 그럼 도대체 처음에 저도 항공사 처음 알았을 때 ASK라고 되어 있어 에스크잖아, 에스크. 뭘 물어본다는 소리지? 했는데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Available Seat Kilometer예요. 느낌 오잖아요? 편수가 있고 거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좌석수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거기 가는 키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매출을 올리는 여러분들 변수죠. 항공편이 많던가 두 번째는 좌석이 많던가 두 번째는 가는 뭐다? 킬로미터가 길던가. 그 세 개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ASK, Available Seat Kilometer. 그럼 여기 보면 항공 편수에다가 평균 좌석수에다가 가는 여러분들 키로. 그게 매출의 탑라인인데 거기에 몇 명 정도가 거기에 타느냐가 로드 팩터예요. 그럼 로드 팩터 높은 항공사일수록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매출이 좋게 나오겠지.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 트렌드를 쭉 보시면 로드 팩터 나온다고. 근데 항공사마다도 라인에 따라서 로드 팩터 틀려요. 그럼 그 로드 팩터를 쭉 산정해가지고 1년에 평균 몇 편이 뜬다? 그런데 거기에 로드 팩터 몇 퍼센트다? 그 다음 평균 판매 단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대강 때리면 보통 탑라인의 밸류에이션은 항공사는 대강 뽑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탑라인 추정할 때 어느 정도 뭐라고 하나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매출 탑라인은 크게 밸류에이션에서 틀어지지 않는 거죠.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터지지 않고서는 매출 탑라인은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ASK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 뭐다 우리가 창출해서 매출의 풀 거기에 몇 퍼센트가 로드 팩터 탔는지 뭐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매출의 전체적인 내용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비용들이 주로 뭐가 타는지 한번 우리 비용 성격 볼게요. 항공사의 비용 성격이 뭐가 타는지. 여러분 항공사의 비용 중에 제일 많이 타는 게 뭐겠어요? 일단 우리 손익 분석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재무제표든 간에 그 매출 탑라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항공기가 몇 대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항공을 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라인이 몇 개 있느냐 미주 노선, 유럽 노선 몇 개 있는지 그 다음 거기 로드 팩터가 보통 얼마 정도 됐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매출의 탑라인은 포캐스팅 되는 거고 두 번째 비용을 타는 건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이 뭘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항공사의 손익계산서의 비용 중에 제일 많이 타는 게 뭘까? 우리 간만에 봐서 기분이 안 좋아요? 토요일 날 공부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지 않아요? 저는 태생이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어젯밤에 이제 야근을 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토요일 날 원래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강의 아니더라도 강의가 좀 많이 있어서 주말에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희 고3 둘째 딸이 고3이거든요. 첫째 딸은 이제 대학 졸업반이고 이제 셋째 아들은 고2인데 고2 고3이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애들이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3이니까. 그래서 나도 너네처럼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랬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강의라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말 했다가 자 봐요. 매출 말고 비용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일단 제일 첫 번째 많이 들어가는 게 유류비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의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기름값이라고.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그 요금에 유류 할증료라고 좀 붙죠. 근데 그게 그렇게 100% 전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티켓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올라가면은 항공사는 무조건 손익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번에 2차 전지 봤지만은 원재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판가에 바로 전가가 안 되면은 이익률이 떨어지는 케이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한 2개월째, 3개월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도 산업이 많이 바뀌잖아요. 응? 거기 보니까 뭐 요즘 그 우리 2차 전지 할 때 LFP를 이제 중국이 치고 나갔는데 따라갈 거냐는데 지금 이제 그걸 안 하면은 우리 2차 전지가 다 떨어진다. 스피드 떨어진다 해서 모든 3개사가 지금 LFP를 다 하겠다라고 신문에 막 뜨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이커머스 하는 것도 그때 이거 조금 불안합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말 나오잖아요. 쿠팡도 불안하다. 쿠팡도 상반기 때 우리 그때 봤다시피 좀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했는데 최근에 신문기사 보니까 쿠팡도 이래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강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예측 정보가 어느 정도는 예측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강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매년 이 업종별 재무제표는 강의하면 재밌겠다. 1년씩 해서 맞췄나 안 맞췄나 저 혼자 재밌잖아요. 맞췄나 안 맞췄나 틀리면 왜 틀렸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기름값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름값 전체 비용이 30%예요. 전체 비용 중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름값이 30%야. 그 다음 또 무슨 비용 들어갈까요? 은근히 뭐 많이 발생하냐면 우리 매출 탑라인에서 이거 비행기 티켓 어떻게 구매하나 한번 생각해봐요. 비행기 티켓 구매할 때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홈페이지 가서 직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여러분들 이커머스 플랫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걔들한테 뭐 줘야 되겠어요? 수수료 빠지겠죠. 그 수수료 비용도 은근히 많이 빠진다고. 그 수수료 비용이 판매 수수료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장부에 잡혀 있는 게 보통 전체 매출에 여러분들 제가 자료 보니까 한 70% 정도가 여러분들 이커머스 통해서 판매가 되고 한 30%가 직판으로 판매가 되는데 최근에 직판 많이 늘었다는 기사 보셨어요? 항공사 가서 직접 구매를 많이 한대. 왜 이커머스 애들이 왜 우리 항공권 미리 구매하면은 싸게 구매하니까 미리 구매해놓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미리 구매한 거 우리 재미 봤죠? 매입 채무 잡혀 있으면서 지네가 판촉비로 쓰고 돈 날라가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거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서 왜 그쪽 이커머스 업체가 항공사한테 매입 채무 결제 안 해버리면은 서비스 제공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구매를 못 하는 거야. 싸게 나와도. 그래서 비행기를 직접 가서 플랫폼 가서 좀 비싸더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가서 구매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직판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그 직판이 많이 는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좋지. 왜냐면 판매 수료가 안 빠지니까. 그것도 호재라고 보시면 돼. 어부지리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신문에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체 매출 중에 보통 그게 한 30%. 그 다음에 이 플랫폼 통해서 나가는 게 보통 한 70%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 70%의 매출에 해당되는 것은 중간에 판매 수료가 되게 많이 빠져나가는 게 비용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우리 항공염들 공항 가면 왜 저가항공사하고 고가항공사 비행기 타보시면은 왜 저번에 말했잖아요. 연착이 돼도 이렇게 늦게 출발해서 저쪽 그 도착하는 도시가 날씨가 안 좋아서 늦게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도 분명히 저가항공사가 먼저 출발해야 되는 시간인데 누가 먼저 뜰 때가 있어요. 뒤에 고가항공사가 먼저 플라이트 뜰 때가 있다고.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저가항공사 계속 밀려. 분명히 내가 시간이 빠른데 왜 우린 자꾸 밀리지? 그리고 그런 거 보죠. 도착해도 어때요? 저기 멀리 도착해갖고 버스 타고 한 10분 가. 근데 고가항공사는 바로 딱 타면은 이게 딱 조인트 돼가지고 바로 내릴 수 있게. 그게 다 이용료 차이거든요. 이용료 내는 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가항공사는 그런 거에서 이용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 프로핏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항공사인 거예요. 고가항공사는 굉장히 인접한 곳에 터미널도 있고 그 인접한 곳에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부가 서비스거든요. 무슨 말하는 거냐면 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많이 빠진다고. 그럼 당연히 저가항공사보다는 고가항공사가 공항 이용료가 많이 빠지겠죠. 그런 것도 비용이 빠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비사들이 여러분들 그 항공 그 정비해주는 그 정비 비용부터 거기 있는 인건비들 대표적인 여러분들 파일럿도 어때요? 인건비 만만치 않죠. 그래서 1인당 평균 급여 보시면은 저가항공사는 1인당 평균 급여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한 6천, 7천밖에 안 돼. 근데 고가항공사는 보시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일럿들이 워낙 급여가 세기 때문에 그 보면은 급여도 되게 많죠. 사람도 많이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덩어리 보시면은 결국 유류비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은 공항 이용료,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그 다음 정비 포함해서 사람의 인건비 요거 다 더하면 항공사는 거의 매출 비용의 거의 한 8, 90%가 설명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용의 성격 보시면 되죠. 쭉 내려가서 우리 비용 성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비용 성격을 보시면은요. 여기 전체가 14조 정도가 대한항공이 작년에 판관비하고 매출원가에 탄 거거든요. 여기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여기 매출원가하고 여기 판관비하고 요거 두 개 다 하면 14조잖아요. 요거 두 개 다 하면 그 14조의 성격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수익률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때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자 14조 정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연료 유류비가 여러분 지금 4조 8천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거지 뭐. 덩어리가. 맞나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공항 관련비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네, 요게 공항 이용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게 뭔지 알겠죠? 요게 티켓팅 팔 때 플랫폼 통해서 팔게 되면 판매 수료 나가는 것도 꽤 돼요. 그 다음 여기 인건비도 많죠. 얼마 발생해요? 한 2조 5천억.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비행기니까 비행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값이 나오겠죠. 그 감값이가 한 2조 돼요. 덩어리가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비용은 딱 명확한 거예요. 유류비가 덩어리 차지하고 인건비, 비행기의 강값이, 그다음 아까 판매 수수료, 공항 이용료, 그다음 정비 포함해서 관련된 비용들. 요거 딱 묶으면은 항공사의 전반적인 비용의 성격이 나오는 거고, 뭐가 여러분들 변동비고 뭐가 여러분들 고정비예요. 우리가 항상 비용의 성격 볼 때는 뭐가 중요해요? 그게 변동비 성격이냐 고정비 성격이냐에 따라서 이게 업계가 호황이 될 거냐 불황이 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익률의 변화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비와 고정비의 성격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일단 뭐는 변동비겠어요. 일단 요거는 고정비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급여도 웬만하면 고정비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요 공항 관련비나 아니면은 판매 수수료나 유류비 같은 경우는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변동비일 가능성이 많죠. 매출이 커질 때 따라 붙어야 되는 비용이니까. 일단 그렇게 소팅을 해보면 됐고, 수익률 분석 한번 해볼까요? 대한항공 22년도 3년도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바뀌었나 봐요. 자, 매출이 증가한 포션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포션하고 보세요. 요 분석 재밌겠다. 자, 매출이 늘었어요. 근데 뭐는 떨어졌어요? 이익률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 아까 비용의 성격 다 보면서 원래 여러분들 엑셀에 쭉 넣으면 비교되죠? 빨리 착착 긁어서 엑셀에 붙여가지고 툭툭 비교해서 증감률 툭툭 때리면은 금방 나올 건데, 저저번 주에 제가 추석 전이었구나. 그럼 저저번 주는 아니네요. 원래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강의를 쭉 했었잖아요. 근데 그 월요일날 원래 5번 강의밖에 제가 일정을 못 잡아서 그 다음에 보강을 못하고 추석 기는 바람에 지금 제가 보강을 잡은 건데, 그 원래 그 6번째 월요일날 제가 뭐 때문에 강의를 못했냐면은 AI가 도입됨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업무 영역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세미나가 저기 플라자 호텔에서 열려가지고 저도 거기서 강연을 매 마지막 2시간 강의를 맡았었어요. 저는 이제 AI 쪽 강의는 아니었고 우리 전문가로서 AI가 도입됐을 때 어떤 걸 준비해서 이제 뭐 전문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저는 강의를 했는데, 원래 강의를 하면은 강의하는 시간에 맞춰서만 가는데 저도 너무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오전에 미팅 끝나고 오후에 가서 그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와, 내가 오프라인으로 아마 제가 강의를 한 20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전문직들이 AI 도입에 따른 자신들의 어떤 일의 어떤 롤의 변화, 요거에 대해서 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AI를 활용할 거냐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되게 높은 거죠. 한 600명이 왔더라고. 그 홀이 꽉 찼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 회계사들, 세무사들, 변호사들만. 다른 사람들은 없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만 왔는데 한 6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누가 왔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AI 쪽 관련된 회사들이 와가지고 AI 기능이 어디까지 어드밴스가 됐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업무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어시스턴스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연 같은 걸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 강의 전에 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 거기 코파일럿이라고 하죠. 걔들 AI 기능 그 코파일럿을 시연을 해주는데, 옛날엔 영어만 되다가 올해 4월부터 국문이 지원이 돼요. 그 코파일럿 기능이. 그래서 얘가 처음 딱 나와서 그 처음에 강의를 처음 뭐라고 시작한지 아세요? 저는 엑셀의 모든 함수를 하나도 모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나만 너무 재밌나? 나는 엑셀의 모든 함수에 대한 걸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VLOOKUP도 잘 못 씁니다. 하지만 저는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하면서 엑셀 파일을 몇 개 갖다 놓고 코파일럿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입력을 해서 매크로 짜달라고 했더니 지가 매크로를 막 짜면서 엑셀을 막 촥촥촥촥 분석해 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MS 영업사원이 되고 있는데 아니 정말로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회계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거의 80% 앞단에 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액티비티를 걔가 다 제거해 주겠더라고. 그럼 이제 우리의 업무는 뒷단의 분석의 20%를 80% 썼던 그 시간에 대체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불안하다가 아니고 진짜 도움 되겠다. 앞단이 우리 업무하면서 한 5일 프로젝트를 뭔가 하게 되면 4일 정도는 진짜 노동집약적인 거 시간을 많이 써요. 데이터를 받으면 이거 맞춰보고 왔고 맞춰보고 틈 잡는데, 근데 이미 그 기능을 그 AI가 딱 해주면 그 뒷단의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 있는 염대 시간이 너무 많이 확보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걔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자기는 코파일럿을 잘 쓰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주 5일 근무했던 것을 지금 주 3일 정도 근무하고 한 이틀 정도는 여유를 즐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영업사원 하면서 영업하는 애는 아니었어. 걔가 뭐 산업공학과 나와가지고 뭐 카이스트에서 데이터 분석 뭐 이쪽 전공해가지고 MS에서 하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그 엑셀을 PPT로 바꿔서 시연해달라고 했더니 그 엑셀의 모든 내용들을 PPT로 담아. PPT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얘가 양식 맞춰가지고, 근데 양식도 어떤 톤으로 색깔을 넣어가지고 PPT 만들더라고 했더니 그 양식에 맞춰서 PPT도 오피셜하게, 아니면 조금 약간 뭐라고 하나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했더니 거의 맞춰서 PPT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 보면서 대박이다. 여러분 또 엑셀 PPT 바꿀 때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걸 그냥 10초만 해버려. 그런 다음에 엑셀에 뭔가 파일을 이거 영어로 번역해갖고 어떤 사람한테 이메일로 쏘아줘 했더니 MS 아웃룩에서 그걸 툭 해갖고 엑셀로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 그 다음 그 내용을 영문으로 쓰려고 했더니 영문으로 바꿔서 보내더라고. 이야 이거 뭐지? 정말 대박이죠. 근데 야저 비싸겠다 했더니 월 구독료가 몇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로 가는 거죠 이게. 걔들의 이제 수익 창출 모형이겠지. 이거 쓰면서 요 구독 서비스 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MS 소프트웨어에 요 붙여가지고 기능을 강화시키면은 훨씬 업무 효율성이 생길 거다라고 하면서 그 시연해주고 있는데,
강연 준비하나 그 보고 있었다니까 계속. 그 MSA가 나와가지고 AI 기능 써가지고 막 자기는 막 구현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띄워놓고 아, 네, 너무 민망해가지고 자, 제 강의 교환은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하면서 제가 2시간을 강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이게 시대가 뒤떨어지면 이렇게 완전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그때 세미나의 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AI를 정말 잘 쓰는 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그 변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백컴에다 부탁해서 AI 강의 좀 나 좀 다 열어달라. 요거 내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이제 보면서 지금 우리 회계사들도 다 지금 보라고 이거 이제 안 하면 우리 회계가 이거 있거든요. IFRS를 아는 회계사와 IFRS 모르는 회계사로 이분법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IFRS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들 모르는 업무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어떤 영역 자체가 되게 협소화돼 있죠. 근데 이제 IFRS를 잘 아는 친구들은 범위가 넓어져 있고 이거보다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게 AI 기능을 잘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일의 효율성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더라고. 그러면 60 먹어도 20대 먹은 친구가 똑같은 뭔가 아웃풋 낼 수 있는 나이가 많아버리면 여러분들 솔직히 손이 느려지잖아요. 저도 지금 PPT, 엑셀 거의 안 다루거든요. 애들한테 다 시키지. 근데 이게 AI 기능을 잘 쓰게 되면 나이가 먹어져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생산성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뭐 재무제표 분석도 중요한데 AI를 꼭 배우시라. AI를 배운다는 개념이 뭔가 이렇게 무슨 뭐 당연히 무슨 뭐 알고리즘 짜고 코딩 짜고 이거 배운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옛날 처음 우리 엑셀 나왔을 때 엑셀 잘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하고 생산성 엄청나게 차이 났잖아요. 그런 개념 정도를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업무에 가장 접점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잘 이용할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시 아까 손익계산서 보니까 여러분들 어땠어요? 실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익률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분석해보자고요. 매출이 는 이유는 뭘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봐서 주요 제품 서비스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주요 제품 서비스를 가보면은 여러분들 여객 매출 국제선이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서 늘어난 이펙트가 가장 크기 때문에 화물 노선 쪽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객 운송 쪽이 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건 알겠는데 요것도 나와요. 우리 다 아시지만 단가 아마 나올 텐데 단가 정보가 그러면 요 밑에 있나 보다. 요 밑에 줬네요. 오케이.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가 나오네요. 보니까 화물은 국내보다는 어디가 많겠어요? 국제가 많겠죠. 근데 국제가 떨어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 킬로그램당 US 달러 금액이 많이 떨어졌네요. 단가가 보이세요? 이게 많이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화물의 매출은 떨어진 것 같고 국제선은 늘어났잖아 아까 매출이. 근데 보니까 단가는 떨어졌는데 매출이 올랐다는 것은 탑승객이 많았다는 소리죠. 작년에 보시면 여러분들 공항 가보셨어요? 맨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맨날 3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 뭐 간신히 수속 뭐 통과되고 했던 것도 기억날 건데 아무래도 단가는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타는 탑승객이 많다 보니까 여행객 수가 많이 늘어서 국제선 매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익률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한 원인은 이제 원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비용 성과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제일 큰 덩어리가 유류비하고 인건비였잖아. 그리고 감가비는 여러분들 무슨 포션이죠? 고정비 성격이니까 그게 많이 늘어났을 것 같진 않거든요. 오히려 감가비는 고정비인데 매출 많이 늘면 이익률에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익률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인건비 분석과 유류비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원재료 클릭해 볼게요. 유류비는 떨어졌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아까 요율이 떨어진 것도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유류비가 떨어지니까 화물 운송 그 아까 프라이스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국제선에 대한 여러분들 그 프라이스도 떨어지고 그럼 유류비는 떨어졌네. 그럼 이익률이 안 좋아진 게 뭐야?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메인 비용을 봤더니 줄었는데 근데 이게 줄어든 비용하고 아까 프라이스가 떨어진 거에 대한 비율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한번 여러분들 비용의 성격의 덩어리가 뭐가 더 많이 늘었나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전개오래 있으니까. 볼까요? 뭐가 많이 늘었나? 매출이 여러분들 한 10% 정도 늘었었는데 이익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가 눈에 띄었나 볼까요? 유류비는 변동비니까 매출 증가만큼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조에서 16조였나요? 그죠? 그죠? 14조 16조니까 몇 프로 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한 15% 정도? 15% 늘었는데 유류비는 비례로 는 것 같고 고정비도 거의 변동이 없고 결정적으로 는 게 있네요. 요게 많이 늘었네. 공항 관련 서비스도 비례비죠. 그러니까 비례비니까 한 1조 5배 늘었고 유류비도 거기에 맞춰서 한 1조 5배 늘었고 그 다음에 고정비니까 감가비는 크게 변동 차이 없고 보이시죠? 그럼 결국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인건비. 인건비가 원래 고정비인데 아마 23년도에 인건비가 좀 는 것 같아. 2조 4천억 하다가 얼마가 됐죠? 3조 2천억이었네. 여기서 8천억이 늘었네. 요거네 요거. 그럼 보통 급여는 고정비 성격인데 많이 늘었다는 것은 급여가 왜 늘었나 보려면 뭐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왼쪽에 쭉 내려가서 여기 임직원 현황 봐야 되는 거죠. 클릭해 볼게요.
임직원 현황 가서 보니까 23년도에 사람의 명수가 몇 명인가 볼까요? 항공사 보니까 18,000명.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 남짓 되네요. 그러면 작년도 봐야 되겠지. 22년도. 22년도에 사업보고서를 열어보면 쭉 내려갔을 때 임직원 현황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여기 이게 늘었구나. 사람 명수도 조금 늘긴 늘었는데 뭐가 늘었어요? 1인당 평균 급여가 늘었네. 8,900 하다가 1억 남짓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강하죠?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는데 23년도에 좀 실적이 괜찮아지니까 직원들한테 약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급여가 많이 는 것 같아요. 원래 급여는 고정비 성격이니까 명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 보이진 않잖아요. 17,000명 정도 되고 아까는 거의 18,000명인데 3년도도 18,000명이었으니까 인원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거라 봐야 되고 급여가 거의 염두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률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보였던 게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22년도 3년도의 매출 구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는 여러분들 분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매출 탑라인도 어느 정도 프리딕터블하고 그다음 원가들 간 덩어리도 딱 몇 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류비에 대한 효과 굉장히 크게 이펙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지금 23년도는 화물에 대한 운송비에다가 여러분들 그 여기에 그 가격에다가 올려가지고 유류비가 떨어진 것만큼 낮춰가지고 적절히 전가됐기 때문에 이펙트 없습니다만 유류비가 그렇게 빨리 전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성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는 것은 항공사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재무상태표 가가지고요. 항공사 좀 아셔야 되는 연들 계정이 하나 있는데 분석할 때 뭐 손익은 분석이 아주 어렵지 않고요. 재무상태 모양 가시면서 여러분 좀 낯선 계정 한번 찾아보세요. 낯선 거 볼 때 여러분들은 다 낯설죠. 여기 자산 총계 볼 때 제가 낯설다고 하는 거 뭐냐면 금액이 큰 건데 내가 잘 모르겠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분석할 때 재무상태표에 자산 덩어리 큰 거는 뭐가 제일 커요? KPX 유무형 자산, 그 다음에 재고, 채권, 캐시. 이거 말고 뭔가 큰 게 잡혀 있으면 그게 낯선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 봐야 된다고. 자, 자산 쪽은 제가 볼 때 낯설어 보이는 게 없어요. 30조 가까이 되는데 여기 비행기고 이거는 부동산이고 그 다음 무형 자산은 다 아는 거니까 이게 KPX. 그 다음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도 금액이 좀 크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30조인데 8천억 가까이 잡혀있는 요 이연법인 자산이 금액이 뭐 한 2% 3% 정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항공사가 생각해봐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내가 이만큼 세금 덜 낼 거 있다는 소리예요. 응? 세금을 덜 낼 게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제가 봤을 때 주석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잠깐만 볼게요. 저만 볼게요. 일반적인 것들이구나. 오케이, 이게 제일 크고 부채, 대충, 알겠어요. 설명 드릴게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나중에 미래에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세금을 더 냈지만은 지금 더 낸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세금을 낼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 있다라는 개념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통상 이연법인세 자산이 뜨는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 금액 큰 거 있을 때 요 가보면 되겠다. 제주항공. 안 열었나? 제주항공 보시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게 크게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항공사들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꽤 많이 잡혀 있다. 작년에. 왜 그럴까요? 과거에 적자가 많았잖아. 코로나 때. 그 적자가 쌓이면 그 해년도 세금 안 냈겠죠. 근데 문제는 적자가 쌓이면 우리나라 세법이 앞으로 향후에 그 적자난 금액을 15년 동안 캐리포워드 시켜주면서 미래 퓨처 텍서블 인컴이 있으면 이걸 상기시켜준다고. 이해돼요? 그럼 내가 적자가 1,000억 있어. 그럼 향후에 1,000억 정도는 이익 나도 뭐가 안 나와?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1,000억 정도 결손금이 쌓여있다. 그러면 세율이 만약 20%다. 그럼 앞으로 세금이 얼마 정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0억 정도는 안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그때 잡히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 그럼 해석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만큼은 여러분들 뭐다 미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금액이 8천억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됐죠? 대강 그 느낌. 제가 아까 주석 봤던 것은 혹시 뭐 때문에 쌓이나 본 건데 대한항공 보니까 결손금 때문에 쌓인 것이 일부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그 다른 이유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개념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큰 게 또 뭐가 있나 볼까? 뭐 큰 거라고 해봐. 여기 뭐 재고는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 현금성 자산 있고. 그럼 자산 쪽은 낯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부채 쪽을 잠깐 가볼게요. 부채 쪽에 보시면 좀 커 보이는 숫자 중에 자, 낯선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연수익. 보이세요? 그 다음에 요 리스 부채는 어차피 리스 차입금이니까 이거 차입금, 이건 줄 돈. 그 다음 위에도 큰 거 보니까 이거 뭐 기타니까 다 묶여 있는 거고. 큰 것들 보니까 리스 빌린 돈, 줄 돈. 근데 여기도 보니까 큰 금액이 뭐가 있죠? 이연수익. 그럼 여기 7천억하고
요 밑에 이연수익 여러분들 1조 7천억 더하면 2조 한 5천억. 그러면 20조 5천억 중에 2조 5천억만큼이 뭐가 잡혀 있는 거죠? 이연수익이 잡혀 있는데 그 이연수익 금액이 점점 커지나 줄어드나 보세요. 추세가 점점 늘고 있죠. 여기도 보세요. 장기는 조금 줄고 있네. 이연수익이. 자, 이연수익이 뭔지 설명드릴게. 통신사도 왜 돈 받게 되면은 단말기 매출하고 통신 서비스하고 매출 나눠서 인식하게 돼 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채권이 유동자산 쪽에도 있었지만 왜 비유동자산 쪽에도 있었던 거 기억나요? 왜 우리가 3년 통신계약 맺으면은 그 금액 안에는 단말기 매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1년 내 결제하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에 결제하게 되면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1년 내 돈이 안 들어오고 1년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 채권이 장기에도 있고 단기에도 있었잖아요. 그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항공사 티켓팅 하게 되면은 마일리지 적립해 주잖아요. 그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연수익이 잡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서울 부산 티켓팅을 끊었어요. 10만 원짜리 티켓 끊었어요. 그럼 항공사 입장에 돈이 10만 원 들어왔잖아. 그럼 과거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10만 원만큼이 다 매출이었다고.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10만 원에 해당되는 것만큼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것은 무슨 개념으로 갔냐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일리지를 쓸 때 그때 이 사람이 한 명 더 탐으로써 내가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이 얼마일까? 이걸 예상해서 마일리지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을 장부에 잡았던 게 옛날 우리나라 회계 기준. 지금도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그렇게 잡아요. 그런데 IFRS 상장법인은 그렇게 잡지 말고 네가 10만 원 돈 받았을 때 요번 플라이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게 10만 원이 다 아니다 그거예요. 요 비행기 티켓 10번 네가 뭐다 구매하게 되면 한 번은 무료로 탈 수 있대. 그럼 요번 티켓팅 10만 원 받은 금액 안에는 나중에 무료로 탈 수 있는 그 비행기의 대가를 먼저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만큼 매출 다 잡아요. 그중에 10분의 1만큼은 여러분들 선수금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선수금 개념으로 잡는 게 이연수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수록 뭐가 많이 늘어나겠어요? 항공사는. 요 이연수익이 계속 쌓인다고. 우리가 마일리지 계속 적립하게 되면. 그럼 10만 원 받을 때 회계 처리. 자, 매출 10만 원 타요. 현금 10만 원 들어와요. 근데 매출은 9만 원만 잡는 거야. 그럼 만 원만큼은 이연을 시키는 거지. 그럼 재무제표 모양 잡아볼까요? 재무상태표에 캐시가 10만 원 들어왔는데 매출은 9만 원 잡으니까 이익여금은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 원만큼은 돈 먼저 받은 거다 봐서 이연수익 잡히는 거지. 그 이연수익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회계 처리가 잡히는 게 이연수익. 이거는 항공사에 잡히는 독특한 계정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근데 항공사만 마일리지 적립해줘요? 아니면 우리 전자상거래 쿠폰 발행하는 업체들 쿠폰 발행하거나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데 있어요. 우리 포인트 적립해주는 데 많죠? 그래서 이커머스도 이런 포인트 적립해주거나 쿠폰 같은 거 발행하면 이런 게 잡혀있다고, 이연수익이. 나중에 쿠폰이나 여러분들 그 포인트 쓸 때 그때 내가 그거를 싸게 물건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큼 미리 내가 프로모션 정책상 준 것은 전부 다 이연수익 잡히는데 그 제일 많이 잡히는 업종이 항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 이연수익 언제 여러분들 매출로 대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일리지 쓸 때. 그때 여러분들 이연수익이 뭐로 타는 거냐? 매출 타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뭘 쓰지 않으면? 마일리지 안 쓰면 이연수익은 절대 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공사가 지금 대한항공이 최근에는 부채 비율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과거에 보니까 막 1000%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항공사는 원래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리스를 해야 되니까.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잡히니까 에코티가 적어버리면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는 리스를 또 하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금융이 중요해. 그럼 뭐가 좋아야 돼? 돈을 빌려야 되니까 채권자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부채 비율을 많이 본다고. 근데 이연수익이 계속 쌓이면은 여러분 솔직히 이연수익은 금융부채가 아니죠. 영업부채잖아. 그러니까 원래 부채 비율 계산할 때 영업부채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보통 시행등급 매길 때는 금융부채냐 영업부채냐 구분 잘 안 하거든. 그냥 부채 나누기 잡으면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연수익이 계속 쌓이면은 마일리지가 적립되면서 영업이 잘 되는데 계속 부채 비율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일리지 일정 기간 안 쓰면 뭐 하겠다는 거죠? 익스파이 시키겠다라고 그때 IFRS 도입하고 난 다음에 항공사들이 영업 정책을 바꿨던 게 바로 이 재무제표 이펙트 때문에 그래요. 이연수익이 계속 쌓이는데 과거에는 마일리지 적립되면은 여러분들 유효기간 없었거든요. 계속 여러분들 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쌓이면 일정 기간 안 쓰면 익스파이 시키는 게 요 이연수익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항공사 재무구조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야 이제는 일정 기간 안 쓰면 익스파이 시킬게라고 했던 게 요 개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일리지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게 쌓이는 트렌드 보시면 얼마나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거 고네요. 직접 판매, 간접 판매 아까 말한 거. 그러니까 직접 판매가 많아지면 여행사는 좋아요. 수수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판매 수수료 빠졌다는 게 아까 간접 판매에서 플랫폼한테 중간에 주는 수수료가 빠지고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아까 직판이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아까 봤지만은 그 이커머스 하는 회사들이 중간에 매입 채무 못 갚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고객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들이 영해 아이티너리 작성해가지고 비행기 구매하고, 왜 여행사 통해서 샀을 때 가장 큰 여러분들 코스트 세이빙 되는 게 뭐예요? 항공권하고 그다음 현지에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단체로 구매하다 보니까 숙박비가 쌀 수 있는데, 근데 실제는 숙박비도 여러분들 개별적 들어가서 호텔 예매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은 여행을 직접 다 가서 일정 다 짜고 직접 가서 뭐 거기 현지 가이드 다 어레인지하고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보통 저희 가족 여행 갈 때 여행사 안 통하거든요. 그냥 인터넷 다 우리 딸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현지에 또 가이드가 어레인지가 된다고. 그냥
내렸을 때 또 예, 교통편 어레인지하는 거 불편하면 거기에 가이드를 한 명 부르면은 한 몇 시간 정도만 해주면은 그거만 해달라고 하면 싸게 하는 현지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어레인지 가지고 비행기 티켓도 직접 구매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은 실제 코스트가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결론 뭐냐면은 간접 판매가 지금 현재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간접 판매 비중은 점점 줄고 직판으로 가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게 항공사인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트렌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판매 수요가 빠지지 않고 제값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류대 관련된 거가 여러분들 포션에서 제일 크다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유류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석유 안 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수입하죠. 그럼 항공사는 여러분 뭐하고 뭐에 대한 거시 경제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가하고 환율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항상 항공사는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많이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냐면 봐요. 여러분이 항공사를 운영하는 CFO예요. 유가 환율에 우리는 굉장히 리스크가 익스포즈가 많이 돼. 그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뭔가 전략을 택해야 되겠죠. 리스크 해지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뭐죠?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파생 상품 관련된 자산 부채가 굉장히 커요. 항공사는 보시면 열어볼게요. 굉장히 많다. 뭐를 여러분들 파생 상품 계약했나 보세요. 옵션, 유가, 그 다음에 이자율. 왜 이자율도 여러분들 파생을 걸어놓겠어요? 아까 항공기 있으니까 전부 다 돈 차입했잖아. 그럼 변동금리로 걸어놓을 때가 있을 거라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은 여러분들 리스크가 노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자율 수합 계약도 보통 한다고. 보니까 통화도 마찬가지고 통화선도도 있고 아마 요 밑에 보시면은 통화 수합이 뭐 말하는 거죠? 환율. 요거는 차입금 아니니까 이자율에 대한 파생. 그 다음에 우리가 유류를 수입해야 되니까 유가에 대한 거. 그래서 다 뭘 걸어놓고 있죠? 옵션이 뭐냐, 수합이 뭐냐, 여러분들 여기 선도 계약이 뭐냐에 대한 것은 우리 논의를 차치하고 그냥 그 가격 변동에 따라서 리스크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해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죠?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럼 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여기 보세요. 요거 중요하겠죠? 요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했을 때 이익 쪽이 많이 나는지 손실 쪽이 많이 나는지 보시게 되면은 자기가 뭔가 배팅한 거에 대한 미래 예측치가 맞아 떨어지면 이익 나는 거고 그 배팅치가 반대로 가면은 손실 나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익 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그 해지가 대상되는 자산은 우리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 우리한테 불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을 투자한 건데 여기서 이익 났다는 것은 원본 대상에서는 손실 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계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궁금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평가 손실이 많네. 유가 옵션 쪽은. 그럼 원본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유가가 뭐다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는 소리죠. 이해되는 게 유가가 떨어졌었잖아.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 옵션 어떻게 걸었을까? 올라가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두려운 거니까 올라가는 걸 해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다? 해지를 걸어놓은 건데 떨어졌으니까 뭐다? 손해보는 거지. 하지만 원래 원유 구입한 원물 자산의 가격은 뭐가 됐겠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진 거니까 이익을 본 거겠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파생으로 인한 이익과 원본 자산 가격의 손실이 서로 옵셋 될 텐데 100% 옵셋은 안 될 거라고. 그럼 뭐가 궁금해지는 거냐면 과연 이 회사가 원유가나 환율이 한 10% 정도 움직였을 때 이 회사 손익에 미치는 이펙트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어떤 기업의 포캐스팅을 할 때 만약에 환율 변화나 유가 변동에 따라서 손익이 많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효과를 알고 싶을 거라고. 그 효과가 공시가 돼요. 그 공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생상품 계약도 보셔야 되고 이 항공사는 이거 보셔야 돼. 워낙 중요하니까.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쭉 내리시면은 여기 금융상품에 아마 나올 건데 여기 금융상품 클릭하면 요 밑에 쭉 내려볼게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주석에 이런 게 나온다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오케이. 여기 나오네. 이게 너무 표가 크게 돼 있으면 잘 안 들어오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봐요. 단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자가 50bp 50bp 같으면 0.5% 말하는 거예요. 0.5%가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우리의 손익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금액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자율만 있는 게 아니겠죠? 위에 보시니까 여기 이자율 말고 위에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환율 US 달러, 유로화, 재팬, 기타 통화. 그 기타 통화 관련해 가지고도 밑에 보시면 아마 변동성 분석이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네. 시장 변수 하락 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증가분이 이렇게 된다는 이펙트가 다 나온다고. 그리고 환율과 위에도 유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가나 환율이나 금리가 이만큼 움직일 때마다 우리 손익은 얼마나 흔들립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봄으로써 이 회사가 월스트 케이스로 만약에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게 파생 손익까지 같이 합해 갖고 여러분들 뭐다 산정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 주석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유가나 환율이 이렇게 데미지를 크게 주는 업종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여기 항공사는 워낙 아까 봤지만 원가가 금리나 유가나 환율에 큰 이펙트를 받기 때문에 파생 상품은 얼마나 잘 뭐다 투자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리스크를 얼마나 잘 해지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점들 업종 분석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파생 같은 거 가입 안 돼 있으면은 이 금액이 엄청 크다고. 그럼 해지가 안 되는 순간이니까 환율이 조금 움직여도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거나 이익 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체크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8번 케이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연도 9번 같은 케이스는 연도 노선 이용료 아까 봤죠? 항상 발생하는 거 항공 이용료 발생하는 거 봤었던 거 기억날 거고요. 리스 회계 처리에 대한 것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저가항공사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고가항공사 이익률 아까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아까 여기 대한항공만 볼까? 대한항공만 열어보시면 14조 5천억인데 여러분 매출 총이익이 한 3조 되고 그다음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기에 비해서 매출은 많이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 이유는 아까 뭐가 많이 늘어서 아까 그랬죠?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이익률이 떨어진 거는 보이는데 어쨌든 이익률이 보시면은 잘 나갈 때는 여러분들 얼추 뭐 한 20% 나왔네 영업이익이 그러다가 지금 한 10%대 초반 이렇게 나왔는데 저가 항공사잖아요. 저가 항공사니까 뭐가 낮단 소리예요. 가격이 낮죠. 근데 실제 보시면 이익률이 걔들도 10% 정도는 나요. 지금 우리 대한항공 작년도 이익률이 좀 나거든요. 10% 초반 정도? 저가 항공사인데 이익률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격이 낮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종이 작아요. 그럼 거기에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뭐가 적다는 소리예요. 일단 유지비인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거기에 그 채용하시는 분들의 조금 조심스러운 편입니다만은 인건비도 낮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제주항공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임직원 현황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밑에 열어보시면은 1인당 평균 급여를 보세요. 아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었잖아요. 6,300밖에 안 된다고 작년도 보면 조금 이제 1인당 급여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단가 판매가도 낮지만은 거기 많이 들어가는 고정비인 자체가 유류비도 일단 기종 자체가 여러분들 아까 봤지만은 규모가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류비도 적게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건비가 1인당 급여가 고가항공사보다 좀 낮아요. 그리고 저가항공사는 가격은 저가지만 뭐를 다 변화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기종의 포트폴리오가 많은 게 유리할까 저기 불리할까? 기종 여러분들 뭐 에어버스에서 공급하는 거랑 여러분들 보잉사가 공급하는 거랑 기종 다양하고 기종의 유형도 다양한데 기종이 많을수록 항공사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냥 기종마다 정비하는 기술이 다르고 그 기종마다 여러분들 유지하는 비용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종이 여러분들마다 통일화돼 있으면 만약 파일럿 같은 경우도 어떤 기종을 몰아봤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기종이 달라버리면은 그 기종이 바뀐 것을 또 적응하기 위한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 기종을 몰아봤던 신규 파일럿을 다시 다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저가항공사의 여러분들 항공기종의 포트폴리오고요. 고가항공사의 항공기종의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저가항공사의 어떤 기종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단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도 비슷하고 기종도 비슷하다는 거지. 그럼 뭐가 적게 들어가겠어요? 정비비라든지 유지비가 되게 적게 들어간다고. 근데 고가항공사는 이게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게 고가항공사기 때문에 저가항공사가 가격은 낮게 받지만은 계속 말하지만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걸 최대한 코스트 다운시키고 부가 서비스 받을 때 추가 비용 더 받고 그 다음에 기종도 단순화시켜가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도 굉장히 코스트 리덕션을 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고가항공사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얘들이 화물 안 하잖아요. 아까 뭐가 더 수익성이 좋다고 했어요. 화물 쪽이 더 수익성이 좋은데 그 화물 쪽은 안 하더라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좀 써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거 기종이 단순화되어 있고 서비스 최소화하고 풀 서비스 캐리어에 비해서 서비스를 다 옵션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청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저가항공사의 기본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항공사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항공사는 뭐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럼 여러분 재무구조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뎃 에비타 비율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대한항공 마지막 연도 뎃 에비타 비율이 얼마나 나오나 보는 거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나와볼까요? 작년도에 빨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재무상태표 부채. 여러분 대한항공 부채 볼 때 여러분들 금융부채는 뭘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차입금 조금만 더 해주세요. 여기 1조. 그 다음에 요 리스 부채. 리스도 빌린 거니까 더하면 한 2조 2천억.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요거 2조 그럼 4조 2천억. 사채 요거 더하면 한 6조. 요것도 차입금 6조 한 천억. 리스 부채 3조 2천억. 그 정도. 그럼 여러분 지금 전반적인 항공사의 여러분들 돈을 이자를 줘야 되는 이자부 부채는 한 10조 되는 거지 대한항공. 10조 정도면은 여러분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에비타가 얼마 정도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뭐 한 2, 3조 정도 나오면 되겠네. 3조 정도 이상 나와주면은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어느 정도 서스테이너블한 재무구조라 봐야 되는데 실제 버는 돈이 얼마인가 볼게요. 손익계산서 가서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여기다 감가비 다음 되는 거죠. 쭉 내려가서 감가비가 상당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비용 성격 가서 확인해 보면은 요 감가비가 얼마 타고 있었냐면 1조 7천억. 그러면 더하게 되면 얼마 나오는 거죠? 3조 이상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재무구조의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어느 정도 벌어들인 에비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부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대한항공을 지금 바라봤을 때 3년, 4년 전에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반대였어요. 워낙 재무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위너스 커스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자기도 버겨운데 저 기업을 다시 떠안는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재무구조가 지금 대한항공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비교해서 보여드릴까? 아시아나항공 열어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의 12월 말일자분들 재무제표 보시면은요. 여기 일단 재무상태표 한번 보세요. 일단 라인부터 안 맞춰놓죠. 또 이렇게 이게 제가 항상 싫어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진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ESG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 이용자들한테 프렌드하게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이게. 더블 클릭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자산이 부채 비율이 얼마인가 보세요. 부채 총기가 12조 2천억이죠. 자본 총기가 8천억이에요. 부채 비율이 1,500%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재무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과거엔 둘이 비슷했어. 둘 다 안 좋았다. 근데 지금 대한항공은 정상화됐어.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뭐다?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결국은 여러분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 위한 그 기본 전제가 다 아시겠지만은 빽빽빽해서 결국은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금호아시아나가 그 대우건설 인수를 하면서 거기서 풋백 옵션 잘못 걸어가지고 굉장히 인수금융 많이 해서 그 기업을 6조 주고 인수했는데 결국 건설사가 망가지는 바람에 대우건설 인수 잘못해서 금호그룹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계열사들이 부채 다 떠안고 다 부부 매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M&A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했을 때 미치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는 건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이 재무주가 너무 안 좋은 상태고요. 실제 실적도 안 좋아요. 실적도 보시면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닌 게 작년도에 이익이 조금 나긴 했습니다. 나긴 했는데 조금 이익 났어 조금. 보시면은 7조 6천억인데 6,100억 났는데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줄어요. 여러분 주주 관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기업 전체 관점에서는 영업이익이 중요하지만 주주 관점에서는 영업이익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당기순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영업이익은 기업 전체 밸류를 결정하는 숫자지만은 영업이익에서 채권자가 이자 가져가고 정부가 세금 걷어간다. 마지막에 남는 당기순이익 주주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영업이익 많이 나도 재무조상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자 비용이 다 빠져버리면은 당기순이익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주 몫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 적게 나온다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이 지금보다 영업이익을 더 내줘야 의미가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 재무구조가 너무 지금 현재 부채비 높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거냐에 대한 것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인수합병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서비스라는 것은 이렇게 경쟁이 있어가지고 다변화가 돼줘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뭐라고 하나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한쪽이 그냥 이걸 지배해버렸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인수할 때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뭐 그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제를 다 깔았더라고. 그게 여러분들 국가기관도 그게 컨설이 되겠죠. 왜냐하면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갖고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제를 깔고 지금 합병을 시킨 케이스인데 아시아나항공이 생각보다는 재무구조 안 좋기 때문에 대한항공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이걸 안정화시키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감을 잡고 가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항공사는 그 정도 여러분들 구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사는 이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 재무제표 보시고 특징 있는 것들만 제가 짚어드린 거니까 그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